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사상 제11장 방법론에 대한 첫 번째 강좌입니다. 방법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객관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논하는 부문으로서 방법을 의미하는 영어의 메서드는 히라브의 메타와 또 호도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따라서 메서드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길을 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 이래 오늘날까지 많은 철학자들은 각각 특유한 방법론을 전개해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 왔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종래의 대표적인 방법론의 요점을 소개하고 다음에 통일사상에 의한 방법론, 즉 통일방법론을 제시한 다음에 종래의 방법론을 통일방법론의 입장에서 논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첨가하고자 하는 것은 인식론이나 논리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종래의 방법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혹은 학술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종래의 방법론이 지니던 문제점들에 대하여 통일 방법론이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요점만을 소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적인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방법론에 해당한 것을 골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변정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법이라고도 하죠. 헤겔에 의해서 변정법의 창시자라고 불려진 헤라클레이토스는 우주의 근원적인 물질을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만물은 유전한다고 함으로써 고정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생성과 운동 속에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움은 만물의 아버지이며 만물의 왕이라는 관점에서 만물은 대립과 투쟁에 의해서 생성,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헤라클리토스가 만물을 생성, 변화, 유전의 측면을 다루었다는 점에 대해서 헤겔은 그의 방법론을 변정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이토스는 생성, 변화 속에서도 만물에게는 불변한 것이 있다고 했으며 그것이 곧 법칙으로서 그는 이것을 로고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만물은 투쟁을 통하여 조화가 생긴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헤라클리토스의 방법론은 자연의 본연의 존재 방식과 자연의 발전에 관한 견해, 즉 사물의 동적인 측면을 다룬 방법론이기 때문에 헤라클리토스의 변정법을 운동법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논의 변정법입니다. 제논의 변정법을 정지법이라고 합니다. 만물은 유전한다고 하는 헤라클리토스의 주장과는 반대로 엘레아파의 파르메데스는 존재는 불생불멸이며 불변불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불변불동이라는 것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 사라지지도 않으면서 변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파르메데스의 사상을 이어받은 엘리아의 제논은 운동을 부정하고 단지 정지하고만 있는 존재만을 있다고 하는 논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물체는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논한 네 가지의 증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킬레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공로를 세운 영웅으로서 대단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으나 결코 거북이를 앞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먼저 출발하여 일정한 지점에까지 나아간 후에 아킬레스가 그 뒤를 쫓아갔다고 합시다. 아킬레스가 거북이 있는 곳까지 닿았을 때 거북은 이미 조금 앞으로 가 있게 됩니다. 또 아킬레스는 다시 거기에 도달했을 때 거북은 또 조금 전진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거북은 아킬레스보다 앞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명은 날고 있는 화살은 정지하고 있다고 하는 정지론입니다. 화살 정지론입니다. 시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화살은 A와 C 사이에 있는 무수한 B점을 통과하게 되는데 B1, B2, B3 지점을 통과한다는 것은 그 점에 잠깐 정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A와 C 간의 거리는 무수한 점의 연속이므로 난다는 것은 정지의 연속, 즉 정지의 영속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살은 운동하지 않고 정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논의 방법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때 그 주장에 어떠한 모순이 생기는가를 문답식으로 따짐으로써 상대방의 주장의 오류를 폭로해 가는 대화술로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를 변정법의 창시자라고 불렀습니다. 운동을 부정하고 단지 정지하는 존재가 있을 뿐임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제논의 변증법이기 때문에 그의 변증법을 정지법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증법을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5세기의 후반에 민주정치가 발달한 아테네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정치상의 성공, 즉 출세를 위해서 변론술을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 청년들에게 변론술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출연하게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초기의 히랍 철학은 자연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있으나 소피스트들은 자연 철학에서 시선을 돌려서 인간의 문제를 논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연 현상은 객관성, 필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인간들에 관한 문제는 모두가 상대적이어서 주관에 따라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지게 됨으로써 상대주의와 그 해결을 체념하는 회의주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폴리스 사회의 곳곳을 돌아다니던 소피스트들은 가는 곳마다 가치평가의 기준이 다름을 목격하고 인간에 관한 한 진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르치는 변론술이 나중에는 어떻게 상대를 논파하느냐 하는 방법만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궤변까지도 스승치 않고 사용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소피스트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음을 개탄하고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출세를 위한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참다운 지라고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터득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자신의 무지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겸허한 마음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함으로써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대화는 특수한 사항으로부터 출발하여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질문을 해오는 상대의 혼 속에 잠자고 있는 진리를 대화로서 깨우쳐서 그것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산파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진리 탐구의 방법을 대화법이라고 또는 문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은 변증법은 어떠냐 하면 그 플라톤의 변증법을 분할법이라고 합니다. 플라톤은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말한 덕에 관한 참다운 지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를 논하였습니다. 그래야 플라톤은 사물로 하여금 사물되게 하는 비물질적인 존재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것을 그는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데아 중에서 선의 이데아를 최고의 것이라고 하였으며 인간은 선의 이데아를 직관할 때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참으로 실존하는 것은 이데아이며 감각계는 이데아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데아에 관한 인식이야말로 참다운 지식, 말한 지이며 이러한 이데아에 관한 인식의 방법을 그는 변증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플라톤의 변증법은 이데아와 이데아의 관계를 결정하고 선의 이데아를 정점으로 하는 이데아 세계의 구조를 명백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데아의 인식에는 보편적인 유개념을 종개념으로 분할해 가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과 개별적인 것을 종합하면서 최고의 개념을 목표로 하는 아래에서 위로의 방향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의 방식은 소크라테스의 변증법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보통 플라톤의 변증법이란 분할의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경우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 의해서 참다운 지가 얻어진다고 되어 있으나 플라톤의 변증법은 개념의 분류의 방법으로서 사유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사유 자체의 자문자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역법을 소개하여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과제에 대한 이론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식에 대한 학으로서, 즉 논리학으로서 체계화하였습니다. 오르가논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그의 논리학은 올바른 사고에 의해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것은 여러 학문의 예비학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참다운 지식은 논쟁에 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수에서 보편으로 나아가는 귀납법도 인정했으나 그것은 완전성을 결여하게 된다고 하면서 보편에서 특수를 연역하는 연역법이야말로 확실한 지식을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형식이 3단 논법입니다. 3단 논법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대전제 하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라는 소전제와 그로 인해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고 하는 3단 논법을 말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중시에 있어서 신학이나 철학의 제명제를 연역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00년간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은 거의 변경됨이 없이 널리 인정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 통했던 것은 일단 먼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런 것이 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편적 진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 보편적 진리를 인정하고 나서 나머지 다른 진리를 개발해 나가는 방법이 바로 3단 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컨의 귀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체를 통하여 초월적인 존재로서 파악되어 온 하나님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점차 그 초월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을 자연 속에 내재하는 존재로서 파악하는 분신론이 자연 철학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중치 시대가 끝나고 근세가 시작되는 한 시기에 철학자가 출현하였는데 자연의 탐구를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자연 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가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베이컨에 의하면 과거의 학문은 신에게 몸을 바친 시녀와 같이 불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을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은 논쟁을 위한 논리학이었지만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타인을 설득할 수는 있어도 자연 현상에서 새로운 진리를 이끌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는 논리로서 제시한 것이 그의 귀납법이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르가논에 대응하여 자기의 논리학을 신오르가논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을 근거로 한 전통적인 학문은 다만 무용한 말의 논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베이컨은 확실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이 빠지기 쉬운 편견을 제거하여야 자연 그 자체를 직접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편견에는 네 가지의 우상이 있습니다. 즉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식론에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우상을 제거한 후에 순수한 정신으로 자연에 대하여 실험과 관찰을 행하여 거기에서 개개의 현상 속에 숨어있는 공통적인 본질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이컨 이전에도 귀납법은 있었지만 이전의 귀납법은 소수의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내려고 한 데에 대하여 베이컨은 가능한 많은 사례를 수집하는 것, 반증을 중시하는 것 등으로서 확실한 지식을 터득하기 위한 참다운 귀납법의 제시를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 자연과학의 눈부신 성과를 토로하고 17세기의 철학은 기계적 자연관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였으며 이것과 모순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계적 자연관을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 기초지으려 한 것이 합리론이며 그 대표적인 학자가 데카르트였습니다. 데카르트는 수학적 방법을 유일하고도
참다운 학문적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수학에 있어서와 같이 우선 누구에게나 명백한 직관적 진리를 구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새롭고도 확실한 진리를 연역적으로 전개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철학의 출발점이 되는 직관적 진리를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모든 지식의 원리가 되어야 할 절대 확실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았습니다. 그래야 이거는 모든 것을 의심해 보아도 우리가 의심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코기트 에르고 시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제를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이 명제가 왜 아무 증명도 필요 없는 확실한 명제이냐 하면 그것은 명석하고 판명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명석, 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참이다라는 일반적인 진리의 기준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회의는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확실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회의였으며 이것을 방법적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명석하게 직관되는 공리에서 출발하여 개개의 명제를 증명해가는 수학적 방법에 의하여 확실한 지식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데이비드 휴머의 경험론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르트를 대표로 하는 합리론에 대하여 정신적인 것은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자연 법칙을 토로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경험론이었습니다. 그중에 데이비드 휴머는 모든 학문의 완전한 체계를 찾아내기 위하여 진리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서 심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휴머는 심적 세계의 불변적인 자연 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관계하는 모든 세계, 즉 모든 학문의 근 뿌리를 밝혀내려고 하였습니다. 휴머는 심적 세계의 요소인 관념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는 단순관념이 상상력의 연합작용에 의해, 즉 유사연합, 접근연합, 인과성의 연합에 의해 복합관념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관념의 유사와 관념의 접근은 확실한 인식이지만 인과성은 주관적인 신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휴머의 경험론은 나중에 경험과 관찰에 의한 균합적 추리로부터는 객관적인 지식이 얻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형이상학을 부정함은 물론 자연과학까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칸트의 선험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주의적 철학과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출발한 칸트는 휴미, 독단의 잠에서 나를 이끌어 깨웠다고 말한 바와 같이 휴머의 인과성 개념의 비판을 계기로 하여 인과성의 개념이 어떻게 해서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문제로 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인과성의 개념이 슈움이 말한 바와 같이 주관적인 신념에 거친다면 인과율은 당연히 객관적인 타당성을 잃게 되며 따라서 인과율을 중심으로 세워지고 있는 자연과학은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진리 체계에서는 안 되게 됩니다. 그래야 칸트는 어떻게 해서 경험 일반이 가능한가 하는 것, 객관적 진리는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 하는 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명백히 하고자 한 것이 그의 선언적 방법입니다. 인식이 모든 경험적인 것이라면 휴움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들은 결코 객관적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객관적 진리성이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추구한 칸트는 인간의 이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주관 속에 있는 선천적 요소 내지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칸트는 일절의 경험에 앞서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선천적인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선천적 형식에는 시간과 공간의 직관 형식과 순수 오성 개념 그것입니다. 즉 카테고리를 말하는데 순수 오성 개념이라는 것은 카테고리를 말하는 건데 그리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파악한다고 해서 인식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주관의 선천적 형식에 의해서 인식의 대상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겔의 개념적 변정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객관적인 진리의 인식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해겔의
방법은 인식의 발전 과정으로서의 변증법이며 그것이 그대로 존재의 발전 논리로서 전개되었습니다. 칸트는 객관적인 진리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아프리오리한 개념을 발견하였으나 헤겔은 개념이 아프리오리 하면서 자기를 초월하여 자기 운동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헤겔은 개념을 직접적으로 긍정하는 입장에서 그 개념과는 상반되는 규정, 즉 부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으며 그 모순되는 두 개의 규정을 지향하여 종합, 통일하는 새로운 입장, 즉 부정의 입장으로 발전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헤겔은 이 긍정, 부정의 부정의 세 가지의 단계를 적자, 대자, 적자, 대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3단계는 정반합,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고도 불립니다. 헤겔은 개념의 자기전개의 추진력이 되는 것을 모순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모순은 모든 생명과 모든 운동과 생명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물은 그 자신 속에 모순을 지니고 있는 한에 있어서만 운동하며 충동과 활동성을 갖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순을 추진력으로 하는 자기 운동의 논리가 헤겔 변증법의 근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야 헤겔은 개념이 자기 발전하여 이념에 이르고 개념은 자기를 부정한 후에 외화하여 자연으로서 나타나고 또 인간을 통하여 정신으로서 발전해 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헤겔의 변증법은 개념의 발전의 방법인 동시에 객관적 세계의 발전의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마르크스의 유물 변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에 있어서 변증법을 발전시킨 것은 독일의 관념론이며 헤겔이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헤겔의 변증법은 관념론 때문에 왜곡되었다고 하면서 마르크스는 헤겔의 관념 변증법을 역립시켜서 거꾸로 세워서 유물론의 입장에서 변증법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엥겔스에 의하면 마르크스의 변증법은 자연, 인간, 사회, 그리고 사고의 일반적인 운동 발전 법칙에 관한 과학이며 자연과 사회 발전의 방법의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사고의 발전도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헤겔의 관념 변증법이나 마르크스의 유물 변증법도 다같이 정반합의 3단계의 전개 과정으로서 이해하는 모순의 변증법입니다. 모순이라는 것은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를 배척하면서도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이지만 헤겔의 변증법의 경우 모순의 개념은 종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대하여 마르크스의 변증법에 있어서 모순의 개념은 한쪽이 다른 한쪽을 타도 절멸시키는 것과 같은 투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엥겔스에 의하면 유물 변증법의 기본 법칙은 양의 질의 전화의 법칙, 두 번째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 즉 대립물의 상호 침투의 법칙을 말하고 또 세 번째 부정의 법칙의 세 가지입니다. 제1의 법칙은 질적인 변화는 양적인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양적인 변화가 어느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비합적으로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2의 법칙은 사물 속에 있는 대립물이 한편으로는 서로 상대방을 필요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배척하는 가운데 다시 말하면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에 의해서 그 사물의 발전 운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제3의 법칙은 사물의 발전에서 낡은 단계가 부정됨으로써 새로운 단계로 옮겨지고 그것이 다시 부정됨으로써 제3의 단계로 이행하지만 이 제3의 단계로 이행은 높은 차원에 있어서의 처음 단계로의 복귀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선형의 발전이라고 합니다. 엥겔스는 이 세 가지 법칙을 제시함에 있어서 헤겔의 논리학을 참조하였는데 헤겔은 주로 제1법칙은 유론에서, 제2법칙은 본질론에서, 제3법칙은 개념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유물 변증법의 세 가지 법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제2의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을 모순의 본질로 삼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통일보다도 투쟁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레닌은 대립물의 통일은 조건적, 일시적, 경과적, 상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배척하는 대립물의 투쟁은 발전 운동이 절대적인 것처럼 절대적이라고 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발전은 대립물의 투쟁이라고까지 하면서 투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설의 현상학적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설은
일체의 모든 과학의 기초를 이루는 기초학, 즉 제1철학으로서 현상학을 제창하였습니다. 현상학은 모든 과학의 이론을 구성하는 의식 그 자체, 인식을 수행하는 그 의식 그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생각한다라는 절대적인 확실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종래의 철학의 근저에 숨어있는 형이상학적인 독단을 배제하면서 엄밀한 학으로서의 의식의 본질을 고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하면서 순수 의식을 직관적으로 명백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그 자체로라는 초어로 모토를 삼았습니다. 주된 작센 젤스트라는 말로 독일어로 부르는 것인데 사실 그 자체로 여기서 사실이란 선입견이 첨가한 경험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한 사실적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서 후설의 현상학은 그 사실적인 현상에서 사실적인 것을 배제하고 본질적인 현상을 직관하는 단계를 거쳐서 그 초월적인 본질을 내재적 본질로 전환시킨 다음 의식의 본질인 순수의식의 구조를 분석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자연세계를 자명한 것으로 보는 일반적인, 일상적인 태도를 자연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연적 태도에는 뿌리 깊은 습관성이나 선입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태도에 의해서 인식되는 세계가 사실 그 자체의 세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적 태도에서 현상학적 태도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형상적 관원과 신념적 관원이라는 두 개의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의 세계에서 본질의 세계로 옮아가는 것을 후설한 형상학적 관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행해지는 것을 자유변형에 의한 본질적 직관이라고 했습니다. 즉 존재하는 개개의 것을 자유로운 상상에 의해 변화시켜 보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것이 직관될 때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꽃의 본질인 장미, 튤립, 꽃봉오리, 시들은 꽃 등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것들 중에서 불변한 것을 찾아냄으로써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행해지는 것이 선언적 반언입니다. 이것은 외계의 존재가 확실한가 확실치 아니한가에 관해서는 판단을 정지시킴으로써 행해집니다. 이것은 외계의 존재를 부정한다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판단 중지, 에포케라는 판단 중지 또는 괄호 안에 집어넣음을 행할 뿐입니다. 그때 괄호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배제되지 않고 남은 것을 순수의식 또는 선언적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 순수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순수 현상을 파악하는 태도가 현상학적 태도입니다. 순수의식의 일반적 구조를 연구해보면 순수의식은 지향적인 노예시스와 지향되는 대상인 노예마로 확립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생각하는 것과 생각되어지는 것의 관계라 해도 좋습니다. 이와 같이 현상학은 순수의식의 내재적 본질, 즉 순수현상을 충실히 기술화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석철학의 언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 서구라파에서 철학의 주류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분석철학입니다. 분석철학이란 일반적으로 언어 구조의 논리적인 분석에 철학의 주요한 임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초기의 논리 실증주의자와 후기의 일상 언어학파 두 입장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연구의 논리적 단계인 원자적 사실의 집합이라고 하는 논리적 원자론을 주창한 르셀, 버트란트 르셀과 비트겐슈타인의 영향을 받은 핀의 철학자 슈릭, 또 카르넵, 그리고 카르넵은 언어학자이기도 합니다. 카르넵을 중심으로 형성된 논리 실증주의로서 이것을 핀 학파라고도 명명을 합니다. 논리 실증주의자는 경험적 지식학에 의해서 검증되는 것만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에 대한 연구는 모두 과학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철학의 사명은 언어의 논리적 분석을 통하여 일상의 언어 표현이 가지고 있는 애매성을 제거하는, 그리고 종래의 언어를 버리고 모든 과학에 공통된 하나의 이상적인 인공 언어의 확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물리학이 사용하는 수학적 언어, 물리학적 언어로서 그와 같은 이상 언어에 의하여
모든 과학의 통일을 꾀하려 하였습니다. 논리실증주의자의 기치는 반현상학, 언어 논리의 분석, 과학주의 등이었습니다. 근데 과학적 지식마저도 검증되지 않는 명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논리실증주의 주장 자체가 하나의 도그마라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리실증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무어, 라일을 중심으로 일상언어학파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상언어학파도 철학의 인문은 언어의 논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상적인 인공언어의 구성을 단념하고 일상언어에 입각하여 개념의 의미를 밝히고 논리 구조를 찾아내는 것을 그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반형이사학 태도도 완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통일방법론적 입장에서 기존의 방법론을 비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을 안 하신 분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